석간 경제브리핑입니다. 오늘은 2026년 4월 5일 일요일입니다. 시장이 휴장인 주말이지만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어진 경랑의 증시를 되돌아보고 이번 주 전망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경제 전문가 박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5주간의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전쟁과의 싸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코스피가 무려 13.9%나 폭락했고 외국인은 40조 원을 매도한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35조 원을 매수하는 극명한 대결 구도가 펼쳐졌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극심한 변동성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위기 속에서도 반도체주,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4월 7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고유가 수혜를 입는 에너지주들이 새로운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모든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시황부터 살펴보시죠. 박 교수님, 오늘이 일요일이다 보니 가장 최근 데이터가 4월 3일 금요일 종가 기준인데요. 국내 증시 상황부터 점검해 주시죠. 네, 4월 3일 금요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제공된 데이터에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에러로 표시되어 있어 정확한 수치는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뉴스 헤드라인을 통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13.9% 폭락했다는 게 핵심 내용이네요. 정확합니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5주 동안 코스피는 13.9%라는 엄청난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었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기간 동안 무려 40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40조 원이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네, 역사적으로 봐도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35조 원을 순매수하면서 버텨냈습니다. 이른바 동학개미들이 다시 한번 저가 매수에 나선 겁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극명한 대결 구도네요. 그런데 이게 과연 옳은 판단일까요? 그게 핵심 질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외국인의 대량 매도 국면에서 개인이 받아낸 경우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을 겪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매수 기회였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2020년 코로나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어떤 변수인가요? 바로 유가입니다. WTI 원유 가격이 배럴당 112.06달러로 11.93%나 급등했습니다. 이는 중동 전쟁의 직접적인 영향인데요. 고유가가 지속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가 커지고 이는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금리 문제로 연결되는군요. 정확합니다. 실제로 뉴스 중에 전쟁보다 금리라는 헤드라인이 있었는데요. 미국 재정 적자가 6%로 현실화되면서 증시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쟁 자체보다 전쟁이 촉발한 유가 상승, 그리고 그로 인한 금리 경직성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개별 종목들은 어땠나요? 특히 반도체주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네, 매우 흥미로운 양상입니다. 삼성전자가 4월 3일 기준 18만 6,200원으로 플러스 4.37% 상승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더욱 강한 반등을 보였는데요. 87만 6천원으로 플러스 5.54% 급등했습니다. 폭락장에서 반도체주가 반등했다는 게 의외인데요.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기술적 반등입니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겁니다. 둘째, 삼성전자의 4월 7일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뉴스에도 흔들흔들 코스피 7일 삼성전자 실적 반등 이끌까라는 제목이 있었죠. 삼성전자 실적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코스피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종목이니까요. 삼성전자가 어떤 실적을 발표하느냐에 따라 시장 전체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분기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 여부가 관건입니다. HBM 매출 성장세, AI 서버향 수요 등이 실적에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핵심이죠. 뉴스 중에 큰손들 삼성전자 매수 집중한 이유라는 제목도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기관 투자자나 큰손들은 이미 삼성전자를 저가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단기 변동성보다는 중장기 펀더멘털을 보거든요. AI 시대의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반도체만 주목할 게 아니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정확합니다. 오히려 이번 주목해야 할 섹터는 에너지주입니다. 뉴스 제목 중에 고유가가 가른 이익 전망, 새 주도주로 떠오른 에너지주라는 게 있었는데요. 실제로 관련 종목들의 주가 움직임이 폭발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인가요? 먼저 하나솔루션을 보시죠. 39,050원으로 플러스 9.69% 급등했습니다. SK 이터닉스는 더욱 놀라운데요.
68,200원으로 플러스 24%나 폭등했습니다. 24%요? 하루 만에요? 네, 엄청난 상승률입니다. 유니슨도 1682원으로 플러스 12.89% 급등했고요. 뉴스에 그린 뉴딜 추억 소환한 유니슨, 에너지 격변기 주도할까라는 제목이 있었는데 풍력 발전 관련주들이 재조명 받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에너지주가 주목받는 건가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고유가 수혜입니다. 원유 가격이 배럴당 112달러를 넘어서면서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둘째, 정책적 지원 기대감입니다. 고유가가 지속되면 각국 정부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SK 이노베이션은 어떤가요? SK이노베이션은 11만 8,200원으로 플러스 2.34%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뉴스에 커지는 SK온리스크, SK이노베이션 PRS 평가 손실 5,814억이라는 제목이 있었거든요. PRS 평가 손실이 뭔가요? PRS는 Perpetual Redeemable Share 영구 상환 주식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 SK온에 투자한 부분인데 SK온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평가 손실이 5,814억 원이나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의 재무 건전성의 부담 요인이죠. 그런데도 주가가 올랐네요. 그게 바로 고유가 효과입니다. 석유화학 부문의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SK온 리스크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판단이죠. 원유 가격이 오르면 정제 마진도 개선되고 석유화학 제품 가격도 상승하니까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눈에 띄는데요. 네, 96,600원으로 플러스 3.21% 상승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발전 설비 기업인데 에너지 수요 증가와 원전 재평가 흐름 속에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 중에 특이한 제목이 하나 있던데요. 임상 실패에 급락했는데 상위 1% 초고수들은 쓸어 담았다는 내용입니다. 3천당 제약 얘기네요. 이 종목이 64만 8천원으로 플러스 6.4% 상승했습니다. 바이오 종목의 전형적인 패턴인데요. 임상 실패 뉴스에 주가가 급락하면 일반 투자자들은 패닉셀에 나서지만 정작 초고수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 기회로 본다는 겁니다. 위험한 전략 아닌가요? 물론 고위험입니다. 하지만 바이오 업종을 깊이 이해하는 투자자들은 하나의 파이프라인 실패가 회사 전체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3천당 제약의 경우 다른 파이프라인이나 기술력을 평가해서 저가 매수에 나선 거죠. 일반 투자자들이 따라하기엔 어려운 전략이겠네. 맞습니다. 바이오 투자는 정말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임상 단계, 파이프라인 포트폴리오, 기술 이전 가능성 등 복합적으로 봐야 하거든요. 뉴스 제목처럼 상위 1%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뉴스가 변동성 타고 사이드카 매매 개미들 하루 만에 수조 원 뒤집기인데요. 이건 정말 위험한 행태입니다. 사이드카는 급격한 주가 변동 시 발동되는 안전장치인데 일부 단타 투자자들이 이 순간을 노려서 초단기 매매를 한다는 겁니다. 변동성이 극대화된 순간에 레버리지를 활용해 큰 수익을 노리는 건데요. 성공하면 큰 수익이겠지만 실패하면 큰 손실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변동 성장에서는 더욱 위험합니다. 뉴스에 하루 만에 수조 원 뒤집기라고 했는데 이건 시장 전체 거래대금을 말하는 겁니다. 개인들이 극단적인 단타 매매를 하면서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의미죠. ETF 관련 뉴스도 있네요. 전쟁 이후 ETF 괴리율 2배로라는 건데요. 이것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ETF는 순자산 가치 NAV와 시장 가격이 거의 일치해야 정상인데 변동성이 커지면 괴리율이 발생합니다. 전쟁 이후 괴리율이 2배로 늘었다는 건 ETF 시장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의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TF 매수 전에 반드시 괴리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시장 가격이 순자산 가치보다 훨씬 높다면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거니까 손해죠. 반대로 디스카운트 상태라면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특히 유동성이 낮은 ETF일수록 괴리율이 크니 주의해야 합니다. 유가 급등에 한탕 노린 투자자들 원유 ETN 거래 7배 늘었다는 뉴스도 있는데요. 네, 원유 가격이 급등하니까 원유 ETN으로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급증했습니다. 거래량이 7배나 늘었다는 건 정말 폭발적인 증가인데요. 문제는 ETN은 ETF보다 더 복잡한 구조라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ETN은 Exchange Traded Note로 발행사의 신용에 기반한 파생 상품입니다. ETF처럼 실물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지수를 추종하는 구조인데요. 만약 발행사가 부도나면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원유 선물은 만기가 있어서 롤오버 비용도 발생하죠. 그럼 일반 투자자들은 조심해야겠네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유가가 오른다고 무작정 원유 ETN을 사는 건 위험합니다. 상품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단기 투자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장기 보유하면 롤오버 비용 때문에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거든요. 환율 상황도 살펴볼까요? 네, 원달러 환율이 4월 3일 기준 1510.54원으로 플러스 0.09% 소폭 상승했습니다. 1,5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1,500원이면 정말 높은 건가요? 역사적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인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국 금리 고점 지속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31%로 여전히 높거든요. 금리가 높으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거죠? 정확합니다. 금리가 높으면 달러 자산의 매력이 커지니까 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됩니다. 둘째, 한국의 경상수지 우려입니다. 고유가가 지속되면 에너지 수입 비용이 증가해서 경상수지가 악화될 수 있거든요. 원화 약세가 수출 기업에는 유리하지 않나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수출 기업들은 환율 상승 시 환차익을 얻을 수 있죠. 실제로 현대차가 47만 1,000원으로 플러스 1.18% 상승한 것도 환율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원화 약세가 과도하게 진행되면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원유 가격 상승과 원화 약세가 동시에 진행되면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이는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죠. 뉴스에 재산 82억 중 절반이 외화,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이해충돌 쟁점이라는 내용이 있던데요. 네,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자산 구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의 절반이 외화 자산이라는 건데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외화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왜 문제가 되나요? 만약 총재가 환율 방어보다 원화 약세를 용인하는 정책을 펼치면 본인의 외화 자산 가치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물론 실제로 그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겠지만 구조적으로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중앙은행 총재는 국가 경제 전체를 봐야 하는데 개인 자산 구성이 편향되어 있으면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죠.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현재 딜레마 상황입니다. 경기 둔화 우려로는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인플레이션과 환율 방어 측면에서는 금리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려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하는 한 한국도 함부로 금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한미 금리 역전이 심화되면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지니까요. 재정 적자가 크면 정부가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합니다.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내려가고 수익률은 올라가죠. 실제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4.31%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국채 수익률이 높으면 안전자산의 매력이 커집니다. 굳이 위험한 주식에 투자하지 않아도 국채만 사도 4.3%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특히 고평가된 기술주들은 타격이 큽니다.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데 할인율이 높아지면 기업 가치가 낮아지거든요. 근데 나스닥은 오히려 올랐잖아요? 그게 바로 시장의 모순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금리가 높으면 기술주가 불리한데 실제로는 AI 열풍 같은 테마가 금리 부담을 상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플러스 0.93% 오른 것처럼 AI 관련주들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 연준의 통화 정책 전망은 어떤가요? 연준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조짐이 보이는데 경기는 둔화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고유가가 지속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니까 금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 기대를 계속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죠. 박 교수님, 이번 주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가 뭘까요? 단연 삼성전자 실적 발표입니다. 4월 7일 월요일에 발표되는데 이게 시장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뉴스에도 변동성에 흔들리는 코스피, 삼성전자가 살릴까라는 제목이 있었죠. 삼성전자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시장 컨센서스는 개선된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찍고 회복 국면에 들어갔고 HBM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의 매출 비중이 늘어났거든요. 특히 AI 서버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모두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가는 그동안 계속 떨어진 건가요? 그게 바로 시장의 선반영 특성입니다. 실적 개선은 예상되지만 그 이상의 서프라이즈가 없으면 오히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격언처럼 실적 발표 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동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 때문에 모든 주식이 동반 하락했던 거죠.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니까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등하면 지수 전체가 끌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도 진정될 가능성이 있죠. 뉴스의 포트폴리오 전략은 반도체 중심 선별적 접근 유효라는 내용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지금 같은 불확실성 장세에서는 무작정 분산 투자보다는 선별적 집중이 더 유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중장기 성장 스토리가 명확하거든요. AI, 자율주행, 데이터 센터 등 메가 트렌드가 모두 반도체 수요 증가로 연결됩니다. 그런데 모든 반도체주가 다 좋은 건 아니겠죠? 당연합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이 다르고 같은 메모리 안에서도 D램과 낸드는 또 다릅니다. 지금은 HBM 같은 고대 역폭 메모리가 각광받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유리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표적입니다. 에너지 섹터 전망도 궁금한데요. 에너지 섹터는 단기적으로 매우 유망합니다. 원유 가격이 배럴당 112달러를 돌파했고 중동 정세가 불안정한 한 고유가는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뉴스에 고유가가 가른 이익 전망, 새 주도주로 떠오른 에너지주라고 했듯이 실제로 관련 종목들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크게 세 가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첫째, 정유, 석유화학주입니다. 고유가 시 정제 마진이 개선되니까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이 수혜를 받습니다. 둘째, 신재생 에너지주입니다. 고유가가 지속되면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니까 한화솔루션, 유니슨 같은 종목이 유망합니다. 셋째, 발전 설비주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는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죠. 리스크 요인은 없나요? 가장 큰 리스크는 전쟁의 확전입니다. 지금은 중동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만 만약 이란이 직접 개입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글로벌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주식시장 전체가 폭락할 수 있죠. 뉴스에 익스포저 확대 속 건전성 유지, 한국투자증권의 구조라는 내용이 있던데요. 증권사 관련 뉴스네요. 한국투자증권이 4월 3일 59,500원으로 플러스 0.17% 소폭 상승했는데 이 종목은 시장 변동성이 클 때 주목받습니다.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 증권사의 수수료 수익이 증가하거든요. 익스포저 확대가 뭔가요? 익스포저는 위험 노출을 의미합니다. 증권사가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거나 대출을 늘리면 익스포저가 확대되는 건데 수익성은 높아지지만 리스크도 커집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살펴볼까요? 비트코인이 4월 5일 기준 66,789.52달러로 마이너스 0.74% 하락했습니다. 6만 달러대 중후반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네요. 주식시장이 불안한데 비트코인은 비교적 선방하는 것 같은데요?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위험자산 회피 국면에서 비트코인도 동반 급락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안전자산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 가격이 온스당 4,702.7달러로 여전히 고공행진 중인데 비트코인도 디지털 금으로서의 지위를 어느 정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금 가격은 마이너스 1.68% 하락했네요. 네, 단기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4,70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 고점 수준인데요. 지정학적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는 한금 수요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투자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에서 승인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고 내년 반감기를 앞두고 공급 감소 효과도 기대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여전히 크니까 분할 매수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외 다른 암호화폐는 어떤가요?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들도 비트코인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보다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위험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규제 리스크가 상존하니까 투자 비중을 적절히 조절해야 합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정리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일정은 4월 7일 월요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입니다. 이게 시장 전체의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이벤트죠. 그 외에 미국에서는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주목해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은 방어적 포지셔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첫째, 현금 비중을 적절히 유지하세요.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언제든 추가 매수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현금 여력을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는 뭔가요? 둘째,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눠서 사는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는 급락 시 분할 매수하면 중장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요? 셋째, 섹터 분산입니다. 반도체만 보지 말고 에너지, 방산, 바이오 등 다양한 섹터를 적절히 배분하세요.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기에는 한 섹터에 올인하는 게 위험합니다. 넷째 전략도 있나요? 넷째, 손절매 원칙을 지키세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본인이 설정한 손절선을 넘어가면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손절매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전쟁보다 금리라는 뉴스 제목을 기억하세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중동 전쟁 자체가 아니라 전쟁이 촉발한 유가 상승과 그로 인한 금리 경직성입니다. 따라서 유가 추이와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35조 원을 매수했는데 이게 옳은 판단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외국인 대량 매도 시 개인이 받아낸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 유가가 어디까지 오를지, 미국 금리가 언제 내려갈지 모두 불확실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작정 낙관하지도 비관하지도 마세요. 냉정하게 데이터를 보고 본인의 투자 원칙을 지키세요. 삼성전자 실적이 좋게 나오면 시장이 반등할 수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치면 추가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뉴스에 ETF 가격이 이상해 전쟁 이후 ETF 괴리율 2배로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도 주의해야겠네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ETF 투자 시 반드시 괴리율을 확인하세요. 특히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괴리율이 커지니까 시장가가 아니라 지정가로 주문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낮은 ETF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원유 ETN 거래가 7배나 늘었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투기적 수요가 급증했다는 신호입니다. 유가가 오르니까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몰린 건데 이런 상품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손해볼 수 있습니다. 롤오버 비용, 발행사 신용 위험 등을 고려해야 하거든요. 바이오주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바이오는 정말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삼천당 제약처럼 임상 실패 후 급락한 종목을 상위 1% 투자자들이 담았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일반 투자자가 따라하기엔 위험합니다. 바이오 투자는 파이프라인, 임상 단계, 기술 이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니까요. 증권주는 어떤가요? 한국투자증권 같은 증권주는 시장 변동성이 클 때 수혜를 받습니다. 거래대금이 늘어나면 수수료 수익이 증가하거든요. 다만 시장이 안정되면 거래대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2차 전지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LG에너지 솔루션이 39만 8,500원으로 마이너스 1.48% 하락했습니다. 2차 전지는 중장기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요 둔화 우려와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이너스 0.63% 하락했고요. 그럼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아니라는 건가요? 공격적 매수보다는 관망하면서 분할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건 확실하지만 성장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지고 있거든요. 특히 테슬라가 마이너스 5.42% 급락한 것처럼 전기차 업체들의 실적이 부진하면 2차 전지 수요도 영향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주시죠. 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주목하세요. 이게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둘째, 유가 흐름을 계속 모니터링 하세요. 112달러를 넘어선 원유 가격이 어디까지 갈지가 모든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미국 금리 동향을 체크하세요. 연준이 언제 금리를 내릴지가 글로벌 증시의 향방을 좌우할 겁니다. 네, 오늘 석간 경제 브리핑에서는 중동 전쟁 여파로 코스피가 13.9% 폭락한 가운데 외국인과 개인의 40조 대 35조 매매 대결, 그리고 이번 주 4월 7일로 예정된 삼성전자 실적 발표의 중요성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변동성이 극심한 시기지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다만 무작정 낙관하거나 공포에 휩싸이지 말고 냉정하게 데이터를 보고 본인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고유가 수혜주인 에너지 섹터의 부상, 반도체주의 반등 조짐, 그리고 ETF 괴리율 확대 같은 시장 왜곡 현상까지 투자자 여러분께서 꼭 체크하셔야 할 포인트들을 짚어봤습니다. 박 교수님, 마지막으로 투자자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인내와 선택의 시기입니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잘못된 판단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할 매수, 손절매 원칙 준수, 섹터 분산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큰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에는 투자하지 마세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 월요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투자자 여러분, 변동성 장세에서 현명한 판단으로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석간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